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목차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1부에서는 1장, 2장에 해당되는데 재무 상태를 진단하자,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자라고 컨셉을 잡고 여러 가지 재무 제표를 받고, 2부에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성장은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갖고 오자. 얼마나, 어디서 라는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 돈을 어디다 써먹을까? 어디다가 쓰면은 가장 알차게 써먹었다라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디에 소문이 날까? 라는 문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챕터는 대부분 이 어떤 투자 기회의 평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투자 기회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재무관리 원론을 충실히 들으셨다면 이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것을 열심히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또 처음 듣는 소리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눈높이 교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야, 그냥 좋은 게 있으면 투자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경영진은 보통 예산의 제약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용돈이나 아니면 생활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뭐 사고 싶은 게임도 다 사고, 뭐 옷도 사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다 보고 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최고로 나를 즐겁게, 만족스럽게 해줄 그럴 요소들을 찾아서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듯이, 이제 기업도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골라야겠다라고 정하게 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구난방식으로 이때는 요게 좋아 보이니까 하자, 저 때는 저게 뭐 좋아 보이니까 하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문제지만 그 재벌 오너 가문이 갑자기 요즘에는 뭐 그 코인이 뜨는 것 같아 해서 그럼 우리도 코인 하나 만들자, 코인 투자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웃 오브 노웨어로 정말 그 아무데나 어떤 기준 없이 투자한다면 올바른 경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어디에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동정하게 모든 투자안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최선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준의 핵심은 결국 그 기업의 목적, 주주 가치를 최대화하자라는 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주주의 가치, 주주의 이 재산을 최대한 증식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가장 미래에 밸류가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안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친구의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너무 이쁘다고 용돈으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딱 주셨어요. 그 어린 애들도 돈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보통 이제 그 할머니가 딱 손을 떼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딱 맡겨놨다가 그거 다음에 많이 줄게. 그럼 너 그걸로 뭐 사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낚여 오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악한 엄마가 이제 정말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보고 있던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맡기면 1만 원짜리를 2개 주는 게 아니라 3개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엄마 편을 들어서 엄마에게 돈을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돈을 맡겨야 될까요? 안 맡긴다가 물론 가장 좋은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아빠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는 1만 원짜리 2개니까 2만 원이 되는 건데 아빠는 1만 원짜리 3개니까 3만 원이 되는 거니까 2만 원보다는 3만 원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빠에게 돈을 투자를 한다. 즉 돈을 맡긴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진짜로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번에 용돈을 주셨어요. 똑같이 1만 원짜리를. 자, 그러면 아빠가 또 와가지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3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져가고 싶었는지 엄마는 1만 원짜리 3개 말고 5개를 줄게. 근데 다음 달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손을 들어야 된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빠에게 줘야 된다. 손. 좋아요. 그 다음에 엄마에게 줘야 된다. 손. 좋습니다. 네, 이게 갈리죠. 왜 갈리게 될까? 왜냐하면은 비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왜 애매하느냐? 화폐에는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가지는 것이랑 달라요.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이 경험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의 사례에서는 아빠가 돌려주는 시간은 다음 주지만 엄마는 다음 달에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시간 가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뭐 10년 전에 예를 들면은 뭐 30년 전에는 음마아파트를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강남의 음마아파트를 살려면은 한 20억 원은 있어야 되죠. 이제 이게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생겨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동일한 돈과 미래에 생기는 그 동일한 금액의 돈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의 돈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 있어요. 아까 그 아빠와 엄마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아빠나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돌려주면 어떡해? 라고 이제 아이가 되묻는 상황이에요. 미래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따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미래의 약속을 받고 그때 돈을 받기로 하는 것보다, 아니 지금 당장 받을래 라고 해서 돈을 지금 받는 것을 선호를 한다. 따라서 지금 받는 돈의 가치가 미래에 받는 돈의 가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그것을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 데도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하지만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천부적인 재테크의 신이어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1, 2주 동안 또 투자를 열심히 해서 10,000원에서 뭐 12,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2,000원을 더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나중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그 돈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미래의 돈을 받는 것은 안 좋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이 어떤 내게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점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의 가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이 가지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경제 실생활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현금의 미래 가치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자율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은행에서 1년 만기로, 그러니까 1년 후에 연 이자율 10%의 예금 계좌를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돈을 넣으면 1년 후에는 내 돈이 10%가 불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돈을 넣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만큼을 집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돈의 1년 후에는 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10%의 이자를 치기 때문에 원금 더하기 10%의 이자 0.1을 더해서 110달러가 돼서 10달러를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와보자. 이것을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데,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어떤 현금의 가치를 지금 당장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것의 계산은 이자율의 역수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에서 미래로 갈 때 이자율이 곱해졌기 때문에 거꾸로 미래에서 오늘로 돌아올 때는 곱셈의 반대인 나눗셈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자율을 우리는 특별히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저축예금의 예시에서 만약에 이제 질문을 바꿔서 내가 1년 후에 110달러를 모으고 싶다면 오늘 나는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아까 계산했던 결과를 거꾸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즉 원래 이제 100에다가 10% 이자가 붙어서 110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면 110을 1.1로 나누어 주면 오늘 100의 달러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미래 1년 후에 110달러는 오늘 100달러와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계산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보통 그 어떤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반드시 1년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통은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2.5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년 4개월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러 기간에 걸친 이 변환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복리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걸그룹 옛날 노래 중에 상상에 상상을 더한 것처럼 이제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더하고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복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면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 이자가 쌓이는데, 이제 그것을 바로 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 이자도 다시 원금으로 처리가 돼서 그 이자에 대한 다시 이자가 붙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저축예금이 1년 만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언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내가 2년을 선택했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금액은 100이었지만 내가 이 이자가 1년 동안 붙기 때문에 이것이 110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 곱하기 1.1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2년을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번 더 지나면 요번에도 이자가 또 붙게 된다. 그때는 요 새로운 원금을 다시 그냥 원래 원금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곱하기 1.1을 다시 하게 되고, 따라서 2년 후에는 12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를 반복하면은 이 기간이 하나씩 추가가 될 때마다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1이라는 숫자가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였다,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일반화하면은 n년 후에 어떠한 정해지지 않는 숫자 n년 후에 이 돈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n의 거듭 제곱만큼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반대로 하면은 된다. 따라서 여러 기간에 대해서 할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지금 그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복리가 붙은 것처럼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도 제곱이 계속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년 후 121달러를 모으고 싶다면,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2년 후에 이 121이라는 금액을 찾고 싶다면 그보다 1년 전에는 110이 있어야 이 12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1년 전에는 100이 있어야 1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21을 1.1로 두 번 나누면 100이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121을 가지는 것은 지금 100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지금 100을 투자해야 2년 후에 121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를 더 일반화하면은 n년 후에 어떤 금액 퓨처 F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모분의 1을 하면 된다.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바로 이자율의 거듭 제곱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어린 친구의 고민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아빠가 좋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어떤 기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면에서 생각하는 이자 기준이 있어요. 어떤 일주일이 지나면 몇 퍼센트는 벌어야지, 뭐 한 달이 지나면 몇 퍼센트는 벌어야지, 1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는 벌어야지라는 이자율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친구의 경우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1%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다음 달은 4주 후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아빠에게 투자했을 때 내가 30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아빠는 다음 주에 이 30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할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1.01로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내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그 값은 29달러 70센트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엄마의 경우는 50달러를 받게 돼요. 5배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한 달 후, 그러니까 4주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4번 할인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1을 4제곱해서 나누어 줬을 때 이 금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좋았느냐? 아까 이 친구의 문제는 아빠가 주는 것은 여기에 30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50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후 30이 좋으냐,
4주일 후 50이 좋으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 바꾸어오고 이것도 현재로 바꾸어오면은 동일한 시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효과를 제거하고, 즉 시간 가치를 빼고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비교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 이때의 현재 가치가 엄마는 48달러 정도가 되고 아빠는 29달러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 경우에는 나을 수 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이 이자율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이. 그것은 그냥 가정으로 1%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주간 이자율이 15%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 결과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이 나중에 받게 되는 요 수익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총 받게 되는 금액을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모해서 미래에 추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나 언젠가 소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랑 저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무엇과 미래의 무엇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익만 비교했지만 비용을 함께 비교하면은 내가 이익 얼마나 더 벌었느냐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 더 늘렸냐, 이 변화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쉽습니다. 여기 아까 수익은 우리가 지금 계산했듯이 30의 현재 가치, 50의 현재 가치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비용은 고맙게도 이거는 현재로 이제 가져갔고 비용은 현재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오늘 10달러, 그러니까 1만 원 정도를 이 아빠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 10을 빼야지 그 이익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9에서 10이 빠지니까 19.7이 된다. 반면에 이제 엄마의 경우는 이제 미래에 50 받고 오늘 10 준다라는 의미였으니까 이제 5만 원 받고 10만 원 준다, 5만 원 받고 만 원 준다라는 의미였으니까 38로 계산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이익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와의 차이는 지금은 다행히 이 비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냥 이 얻는 것만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면은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비용이 다르더라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비용도 감안해서 이익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사고의 흐름을 쫓아오면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실제 남게 되는 이익을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 상황으로 하도 엄마랑 아빠 맨날 티격태격 하니까 할아버지가 야 얘다 하고 더 줬어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했던 것을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더 하면 되겠습니다. 아빠에게서 투자한 것의 현금 흐름과 엄마에게 투자한 것의 현금 흐름을 그것을 더하면 내 총 이익 혹은 순이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일단 나는 2만 원 있는 거를 엄마와 아빠한테 나눠주고 일주일 후에는 33만 원을 아빠한테 받고 4주일 후에는 5만 원을 엄마한테 받는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약 57달러 해당하는 이제 5만 7천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부르냐? 바로 순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어떤 투자를 고민할 때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비교하자. 그런데 그때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더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해서 NPV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더해서 그 현재 가치를 합산했을 때 계산되는 값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 투자 의사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높으면 좋은 거고 이게 낮으면 안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이 높다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내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고 이게 순현재 가치가 낮다 혹은 음수다라는 것은 이익이 작거나 아니면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시간대에 어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해서 다 고려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투자 기회만 있다, 한 가지 투자안만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고 이 순현재 가치 NPV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그 다음에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돼요. 자, 여기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손해가 발생한다.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이익. 거꾸로 말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NPV가 이 순현재 가치가 0이면은 저는 투자한다고 써놨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 이 NPV를 계산할 때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기회비용이 이미 고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NPV가 딱 0이라는 것은 이제 기회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딱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비용의 의미는 다른 모든 대안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고려해도 이거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NPV가 0인데 투자해도 오케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계적인 이익을 따지면은 회계적인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보다 항상 작거나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NPV가 0이어도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충분히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NPV가 0이어도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아까 아빠와 엄마 이런 것처럼 두 개 혹은 세 개,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의 투자에 대해서 NPV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제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것조차 음수라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괄호치고 0보다 클 경우라고 써놓은 거지. 이제 뭐 내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순현재 가치를 가지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지금 우리가 배운 순현재 가치의 개념을 현실의 기업으로 가져와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퍼시픽 림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 퍼시픽 림 이제 환태평양이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자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물류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고려하는 것이 이 시애틀이라는 항구 도시에 그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자기네만의 부두를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요걸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부두를 설치하면은 이제 그 이용료를 자기네가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두는 이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계는 녹슬기 때문에 녹슬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년까지만 딱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설 비용이 최초에 지금 당장 40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은 10년 동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 8, 9 그리고 마지막 10년차에도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7.5예요. 그리고 그럼 10년 후에는 이제 꽝이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고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철을 또 판매를 해서 매각을 해서 이 조금이나마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잔존 가치, salvage value라고 부르는데 이 잔존 가치가 9.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표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0년 차에는 내가 현금을 40만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 발생을 해요. 1년 차에는 7.5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가정을 한 거죠. 이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7.5가 발생을 합니다. 2년 차에도 7.5, 3년 차에도 7.5. 이게 쭉쭉쭉 해서 10년 차에도 7.5가 발생을 하는데 이 7.5에다가 10년 후에는 9.5로 이것 자체를 아예 매각을 하기 때문에 7.5 더하기 9.5 해서 17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 투자 안에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바로 무엇으로 할인을 할 것이냐? 바꿔서 말하면 이자율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자율을 어떻게 정해지냐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 가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써야 되는 40은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고 1년 후에 얻게 되는 7.5는 1년이니까 1에다가 10%를 더한 1.1로 한 번 할인을 한다. 2년 차에 발생하는 것은 2번 할인한다. 땡땡땡 해서 9년 차에는 9번 할인을 하고 마지막 10년 차에는 7.5 더하기 9.5인 17을 10회 할인하면은 이것을 다 더했을 때 모든 현금 흐름을 더했으니까 이것을 순현재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뒀는데 9.75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요 장의 다음 섹션을 할 때 엑셀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계산기로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노가다 작업이 필요하겠죠. 9승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9번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지만 어쨌든 계산은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것이 약 9.75로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얻는 수익이 내가 발생하는 치러야 되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퍼시픽은 이 부두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순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저희는 이 판단을 할 때 이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절대적인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 원리가 주주 가치의 최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이 절대적인 주주가 얻게 되는 돈, 자산을 최대로 규모로 만들자. 이 금액을 최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순현재 가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 투자를 통해서 100만 달러 벌 수 있어 라는 말보다 야, 이 투자를 통해서 20% 벌 수 있어 라는 말이 더 직감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적인 이익의 크기로 접근하지 않고 이 수익률로, 비율로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사례에서는 엄마는 다음 주에 2배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3배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같은 시간에.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빠가 낫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2만 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 만 원을 빼면은 내 돈이 더블이 되는구나, 더블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2배가 되는 거고, 아빠의 경우는 3배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내 가지고 있던 원금을 빼면은 200% 이익이구나, 20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빠를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사례처럼 이제 시간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도 우리가 비율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하면은 다음 주에 3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만큼 3배가 됐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원금이니까 뺀다면 2배가 되는 거다. 즉 200% 이익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엄마의 경우는 5배가 되네? 그러면 5배를 지금 만드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원금을 빼면은 400%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 수익률은 다음 주에 발생을 했고 요 400% 수익률은 다음 달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단 다음 주에 아빠한테 3배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불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수익률 계산을 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익률 계산의 방법을 조금 더 고도화를 해야겠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것을 모두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마의 경우는 다음 달, 그러니까 4주 후에 받기 때문에 이 성장을 4번 한 거다. 내가 돈을 1번, 2번, 3번, 4번 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수익률이 제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거꾸로 이제 이거 뭐라고 하지? 4분의 1승 이거를 갑자기 너무 고등학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제곱근인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5배가 되는 것은 4주 후에, 그러니까 4번 해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4제곱분의 1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49.5%가 나오게 돼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면은 매주 주간 수익률이 49.5%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값은 틀렸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계산한 방식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에 받게 되는 50을 지금 내가 쓰게 되는 10으로 나누어서 그 배수를 구하고 그거를 4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금은 100% 수익률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뺀다면 이것이 나의 수익률이 되어서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게 뭐 49.5였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1을 넘기면 이제 50 나누기 10을 4분의 1승을 한 게 1.495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양쪽을 이제 4제곱을 하면은 50분의 10은 1.495의 4승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요 10을 넘겨오면은 50은 10 곱하기 1 더하기 0.495의 4승이다 라는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형태가 지금 우리가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이게 지금 어떤 계산을 한 거냐면은 어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이자율을 통해서 복리 계산을 하거나 할인을 했던 거랑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현재 가치 이 10을 구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쪽으로 나눈다면은 50 나누기 1.0495의 4승은 10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0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률의 형태로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엄마와 아빠에게 함께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엄마와 아빠에게 함께 투자하면은 그냥 우리가 수학적인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비슷하게 계산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빠한테서 30을 받고 엄마한테 50을 받으니까 내가 총 80을 받네. 근데 내가 20을 각각 10씩 엄마 아빠에게 줬으니까 20분의 80 그거를 기간이 총 4기간이니까 4분의 1승 하고 원금에 해당되는 100%를 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50이 4기간의 이후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30은 한 번의 기간 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 0.495라는 값을 아까 구할 때 할인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다음 주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한 번 어떤 이자율로 할인을 하고 4주 후에 발생하는 50이라는 현금 흐름을 어떤 이자율로 4번 할인했을 때 그것을 더한 것의 현재 가치가 20이 되도록 하는 요 이자율이 바로 이 전체적인 투자의 수익률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야만 이 투자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 20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여기 뭐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게 마이너스 20 더하기 이제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값이 되는데 여기에 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식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순현재 가치를 배웠을 때 그 순현재 가치의 계산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의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그 할인 과정을 거치는 것과 그 수익률이 동일한 그 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수익률이 요 식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순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할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요 수익률을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formal definition은 이제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떠한 투자 안에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구했을 때 그것이 내부 수익률이다. 다만 그 의미는 사실상 결국 이 어떠한 투자의 수익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이 현금 흐름이 여러 시점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계산할 뿐 아까 저기서 봤듯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에서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이 좋으면 좋겠죠. 수익률이 나쁘면 안 좋다. 따라서 어떤 내가 최소한 얻고자 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만큼의 수익은 얻어야 돼. 뭐 그게 10%일 수도 있고 뭐 20%일 수 있고 그 정해진 그 수익률에 대해서
내가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높으면 투자하고 낮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투자안이 존재하면 그 중에서 우리의 직관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지니면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후에 가장 높은 내부 수익률을 가지는 그 투자를 선택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 현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 내부 수익률법 IRR이라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이것만 맡기실까요? 자, 요것을 이 내부 수익률법에 아까 그 퍼시픽 림 리소스를 적용을 하면은 마치 내가 어떤 할인율이 정해진 것처럼 그 임의의 그 미지수의 IRR 값을 할인을 해야 되는 그 할인율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 식을 세워요. 아까 봤듯이 최초 지금 당장은 40을 비용을 치러야 되고 매년 7.5를 얻다가 마지막에는 17만큼을 얻는 그런 투자였어요. 그것을 마치 내가 IRR 값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해서 할인을 했을 때 이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값을 찾자 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것을 찾으면 이 IRR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의 이 실제적인 문제점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근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해 공식은 2차, 3차 방정식까지만 있는데 이것은 9차 방정식, 10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법으로 풀어야 돼요. 한 10 넣어볼까? 해서 순현재 가치 계산해보고 0보다 크네? 하면은 그러면 더 올려 해서 20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10에서 20으로 갔다가 조금 줄여서 15로 갔다가 뭐 16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 번 연산을 해서 이제 컴퓨터적으로 얻어내야지만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걸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14.99를 대입하면은 이게 0보다 아주 미세하게 크거든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 내부 수익률이 약 15%인 걸로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최소한 10%의 수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 투자를 통해서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좋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익률의 개념인데 직관적인 그 수익률의 개념인데 다만 현금 흐름이 미래의 다양한 시점에 여러 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순현재 가치법과 함께 일상 그 기업들에게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 내부 수익률법을 쓰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순현재 가치법 쓰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